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 그 심장부에서 한국 라면이 미슐랭 셰프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탈리아 로마의 오래된 골목 한복판. 비가 오는 날에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김보민이라는 한국 여성이 끓여내는 한 그릇의 라면입니다. 파스타 셰프, 노부부, 방송 리포터까지 앞다투어 줄을 서는 이 가게. 이 라면에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기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에서 식품연구원이었던 김보민 씨.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탈리아로 떠났지만 문화 충격과 언어 장벽, 낯선 식문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끓인 단 한 봉지의 라면, 그 국물의 향이 골목을 타고 퍼졌고 우연히 맛본 이탈리아인들이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야라며 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작은 라면 가게는 마음을 끓이는 국물 한 그릇으로 이탈리아의 미식 문화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동이 머무는 시간, 감머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김보민입니다. 올해 46. 한국에 있을 때 저는 라면을 연구하던 식품 개발자였습니다. 15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진한 육수와 조미료의 배합, 면발의 식감과 익힘 타이밍, 스프의 녹는 속도까지. 사람들은 그걸 보고 라면에 무슨 연구를 해? 라고 하기도 했지만 제게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그릇 하나에도 따뜻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건 제 유일한 자부심이자 인생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늘 예기치 않게 무너집니다. 남편은 조그만 유통회사를 운영하다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그 여파는 저희 가정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독촉장,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하루아침에 집도, 신용도, 자존감도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기로. 남편이 과거 미술을 전공했기에 피렌체에서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느낀 건 이곳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 그리고 너무 낯설다는 것. 마트에서 필요한 재료 하나 찾기도 어렵고 파스타나 리조또 외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국물 없이는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 이곳의 식문화는 마치 벽 같았습니다. 남편은 몇 군데 갤러리와 접촉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고 저 역시 언어가 안 통하니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아이의 숙제를 봐주면서도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건 한국에서 가져온 몇 봉지의 라면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나, 아니 이틀에 하나로 줄이면서 아껴 먹던 그 라면.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풀면 그 순간만큼은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회식 후 야근하던 연구실, 집에서 아들과 라면 하나 놓고 나눠 먹던 일상. 그렇게 절망 속에서 국물로 버티던 어느 날 남편과 말다툼을 크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다 망쳐놓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엔 남은 라면 2봉지와 작은 한국산 스테인리스 냄비 하나. 정처 없이 걷다가 피렌체 외곽의 재래시장 근처에 있는 낡은 골목 구석에 멈췄어요.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조용한 곳. 버너를 켜고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었습니다. 김이 올라올 때 저는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복장을 보니 근처 식당 주방장처럼 보였죠. 손짓과 어눌한 영어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파스타 노? 스멜, 벨리, 구드.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레 그에게 라면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는 말없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디스, 디퍼런트, 파스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네. 그가 바로 근처 파스타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주방으로 초대했고
남는 시간에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주방이라곤 해도 작고 낡은 조리대였지만 제겐 그것이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에 2그릇, 3그릇씩 라면을 끓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재료를 조합해가며 한국적인 깊은 국물에 현지의 입맛을 얹으려 했죠. 매운맛은 줄이고 대신 육수의 풍미를 강조했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파스타 셰프, 시장 상인,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면 요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떤 날은 파스타만 먹고 살아왔다는 노부부가 라면을 먹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엔 늘 같은 맛뿐이었는데 이건 다르네요. 이건 마음이에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구나. 이 국물 하나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구나. 그렇게 제 이름은 골목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국 여자가 끓이는 따뜻한 면 요리, 심장이 따뜻해지는 국물,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이긴 라면, 상호도 없고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였지만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 그 골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민 씨, 오늘도 열어요? 어제 먹고 집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 딸이 아프다는데 그 라면 국물 좀 포장해 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희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겠죠. 한국 라면이라는 낯선 음식에 대한 궁금증. 하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면발의 탱글함, 국물의 깊은 풍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온도. 사람들은 그것을 한 그릇의 위로라 불렀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일터도 말도 친구도 없었지만 라면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이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5그릇 정도였던 주문이 어느 순간 20그릇을 넘어섰고 시장 상인들이 라면 먹고 힘난다며 오전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키 큰 백인 남성 2명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커다란 방송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이탈리아의 공영방송 RAI 새 채널의 푸드 다큐멘터리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피렌체 지역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음식 문화를 취재하고 있었고 파스타의 도시에서 줄 서서 먹는 라면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제 가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제 영어는 서툴렀고 인터뷰를 해본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날은 장사가 잘 안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렉터는 라면을 한 입 먹은 뒤 그릇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우린 지금 단순한 음식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예요. 당신의 이야기. 그 방송은 일주일 후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동양에서 온 따뜻한 국물 김보민의 라면. 이 타이틀은 생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가게 앞엔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2시간 넘게 달려왔고 어떤 젊은 여성은 이 라면 먹으려고 오늘 하루 연차 냈어요라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라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작은 주방을 임대하고 한국에서 지인이 보내준 재료를 조합하면서 현지 식재료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국물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이건 그냥 매운 게 아니에요. 뭔가 층이 있어요. 면도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도 덜 불어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파스타보다 소화가 잘 돼요.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근처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요리사 2명이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주방 배우러 와도 될까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그렇게 한국 라면이 이탈리아 미식계에 충격이라는 단어로 퍼져나갔습니다. 피렌체 시청에서는 지역 특산 음식 박람회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피렌체와 아시아의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흐름이라는 취지였죠. 그곳에서 저는 라면 시연을 했고 놀랍게도 노년층부터 유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맛은 정직해요. 자극적이지 않은데 중독돼요. 마치 따뜻한 편지를 먹는 기분이에요. 그중 특히 기억나는 한 사람,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줄을 서셨는데 라면을 다 드시고는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파스타만 먹고 살아왔어.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문이 열린 것 같소. 그 말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좋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유명한 파스타 식당 카르도 디 마르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곳의 수석 셰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탈리아 음식 문화에 대한 모독입니다. 라면은 인스턴트죠. 음식이 아니라 상품이에요. 그 말은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수한 이탈리아의 미각이라는 단어가 제 라면을 부정하는 듯 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피렌체 음식협회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위생 점검 필요, 불법 영업 의혹, 갑자기 찾아온 단속과 감시. 제 라면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탈리아는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파스타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여기서 계속해도 될까?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봄이나 너만은 여기서 절대 지지 마. 그리고 다음 날 가게 앞에선 또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보민 씨, 오늘도 국물 있죠? 사람들이 뭘 하든 우린 이 라면이 필요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주방에 퍼지는 김 사이로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몰랐습니다. 그날이 첫 번째 진짜 실현의 전조라는 걸. 당신의 음식은 우리 전통을 더럽히고 있어요. MSG 범벅, 싼 값에 팔면서 미식 운운하지 마세요. 어느 날부터 라면 가게 앞에 눕는 얼굴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SNS에는 익명 계정들이 한국 인스턴트 라면이 이탈리아 음식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글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몇몇 지역 언론도 이질적인 음식이 피렌체의 고유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협회로부터 위생 단속도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재료 원산지 표시 미비, 임대 공간의 조리 시설 불법 확장 의혹 등 하나같이 법적으로 애매한 기준을 들이밀며 조사에 들어왔죠. 매일같이 문 앞에서 줄을 서며 기다려주던 손님들. 그들의 환한 얼굴이 갑자기 미안함과 걱정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주방 문을 닫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남편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생각보다 보수적이야. 이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존심 싸움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라면이 파스타보다 더 줄을 세운다는 건 이탈리아 미식계에겐 자존심을 건드린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점점 주눅 들어갔습니다. 한때 제게 용기와 자존감을 안겨주던 국물이 이제는 눈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유명한 파스타 셰프 3명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짜고짜 묻습니다. 우린 내 라면을 먹어보러 왔어.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어디 한번 보자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국물 온도를 맞추고 면을 삶고 김치를 한 조각 곁들이고 마지막에 파 송송 넣고 조심스레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한 셰프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약이네. 정신적인 위로. 그런 것. 잠시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 블로그에 MSG 중독 음식, 정체불명의 조미료로 만든 동양 라면의 실체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방문객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주방을 함께 준비하던 시장 상인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보민 씨, 미안해요. 나도 이제 같이 하기가 좀. 결국 저는 장사를 멈췄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신도 없었고 라면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패점한 채 지내던 어느 오후 가게 문 앞에서 낯익은 노신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민 씨, 오늘은 안 해요? 제가 이 국물 먹고 건강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요. 가게 앞에 앉아 있던 그 분은 매일 오전 11시에 맞춰 오던 정장 차림의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그 국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 국물 안에 담긴 당신의 마음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번져 있던 안개 같은 불안이 조금씩 걷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탈리아 여성은 아이 손을 잡고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 라면을 먹고 처음으로 맵다는 말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행복하대요. 조금씩 사람들이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피렌체 시청 주최의 음식 문화 박람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가해볼까 고민 끝에 라면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어렵게 공수한 육수 베이스와 이탈리아산 채소로 다시 우려낸 국물. 마치 양국의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된 듯한 국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스 앞에 도착한 한 위원은 냄새를 맡고는 표정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음식이 아니에요. 그 말에 관람된 몇 명이 당황했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한 노부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 제 라면을 먹고 눈물을 보였던 바로 그 부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린 평생 파스타만 먹었지만 이 국물 안에는 파스타엔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음식이 입이 아니라 가슴을 채울 수도 있다는 걸 이 여자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음식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모두의 음식이에요. 그 말에 박람회장은 조용해졌고 곧이어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제 라면은 박람회 최고의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방송을 타고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물이 이탈리아의 마음을 끓였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국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 변하지 않았구나.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국물 한 숟갈이구나. 박람회에서의 수상 이후 저의 삶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작은 골목에서 라면을 끓이던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탈리아 전역의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가게의 주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신호탄은 미슐랭 가이드였습니다. 2025년 미슐랭 가이드 이탈리아 지역 특별편에 저의 라면 가게가 소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미슐랭?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물 안에 문화, 역사, 정서,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김보민의 라면은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한다.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감내해야 했던 모든 편견과 고생, 외로움과 두려움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제 가게에는 이탈리아 전역은 물론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음식 전문가, 요리 연구가, 방송 관계자들까지 찾아와 인터뷰 요청과 요리 시연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이 라면은 한국의 얼굴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더 정성스럽게 국물을 우려냈고 모든 재료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라면을 단순히 면과 국물의 조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한국인의 끼니를 향한 애틋함,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한 끼를 챙기려는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인스턴트는 건강하지 않다며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직한 재료와 마음이 담기면 어떤 음식이든 위대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피렌체 요리학교의 한 교수님이 제게 찾아와 한국 라면을 커리큘럼에 넣고 싶다고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수를 배웠고 파스타를 연구해왔습니다. 이제는 국물을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작은 라면이 그렇게 먼 곳까지 닿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 가족의 삶도 변화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았던 남편도 제 곁에서 다시 웃기 시작했고 지금은 가게의 회계와 서빙을 도우며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학교에서 우리 엄마는 피렌체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야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하면서도 겸손해집니다. 요즘은 가게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고추, 깨십, 부추, 대파 등을 직접 키우며 한국의 향을 더 진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 그것은 결국 마음을 내주는 것.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속엔 여전히 한국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이제는 단지 라면을 먹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라면 한 그릇 안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감정, 어릴 적 기억, 혹은 따뜻했던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이 라면을 먹고 있으면 마치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기분이 들어요. 한 중년 여성 손님의 말, 저는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제게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돌아가고 싶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한국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저는 국경도 언어도 넘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 국물 속엔 한국의 사계절,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제가 걸어온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음식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데워줍니다. 감동이 머무는 시간, 감멋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는 또 하나의 국경을 넘어 또 하나의 마음을 끓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